자, 허프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일리가 계속 떴죠. 그럼 우리는 이제 허프인데요. 자, 허프는 확률 모형이에요. 허프에 대한 그 모형이 확률 모형이다. 그래서 이제 그 A적에 1000명이 있습니다. 이 1000명이 쇼핑센터 1과 2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얼마씩 우리가 이용객 수는 얼마인데 쇼핑센터 1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 A에 대한 쇼핑센터 1, A. 자, 우리가 A가 이제 얘들이 쇼핑센터 1을 갈 확률, 그죠? 이용객 수는 얼마냐? 자, 그럼 여기 일단 우리가 퍼센트가 나와줘야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쇼핑센터 1, 쇼핑센터 1, 그다음 쇼핑센터 2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이제 봐요. 다 합치고 다음에 얘를 보는 거죠. 그럼 쇼핑센터 1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어때요? 매장 면적이 다 똑같네요. 1000이 되겠죠. 1000이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은 거리가 나오는데 분으로 나왔어요. 마찰 계수가 이제 시간적 거리거든요. 5분, 10분이 이제 5km, 10km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A는 이제 밑에가 5기 때문에 5의 제곱입니다. 마찰 계수가 2니까. 그죠? 그래서 5, 25, 우리가 25가 되다 보니까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40이 돼요. 그 다음에 2는 1000인데 10의 제곱이잖아요. 10의 제곱은 이제 100이 되잖아요. 그러면 1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50분의 4니까 5분의 4가 돼서 우리가 얼마입니까? 8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0.8이 되다 보니까 80%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50분의 40이라는 자체가 5분의 4가 80이니까 0.8을 1000에다 곱하면 당연히 800명이 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800명,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지 파트는 계산 문제가 뜹니다. 거의 최근에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공업 입지가 잘 안 뜨는 부분인데 공업 입지가 나왔어요. 공업 입지가. 그래서 보통 15회 때 나오고 24회라는 것은 거의 10년에 한 번씩 뜨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자, 배번은 이 비용, 배법, 비읍, 배번은 비용 이론을 주장해서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것은 자, 비용이 최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최소 비용.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수송비. 그 수송비를 제일 강조했어요. 수송비를. 그래서 이 수송비를 제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노동비. 수송비가 최소해야 되고, 인건비가 또 최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 가지를 이제 제시했는데, 집적이익이라는 것은 자동차 공장은 타이어나 유리 만드는 공장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모여 있을수록 이익이 있는 집적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익은 최대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보가 수인인의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같이 사니까 좀 비용을 줄이더라. 모여 사니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익은 높아지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냐면, 자, 정확하게 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이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이 맞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최소가 돼야 돼요. 최소가. 근데 집적이익은 최대가 돼야 되죠. 근데 다 최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송비, 인건비는 최소가 되고 집적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입지된다. 이렇게 가거든요. 다른 것들은 뭐 생산자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가정하고 최소 비용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기업의 최적 입지로 봤다. 그래서 수인이 집, 그래서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을 따졌다.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뭐 배버의 이제 삼각이론 모델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그냥, 등비용이라는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최소 수송비가 지점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수 있는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을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는 곡선이 이제 등비용 곡선이다. 같은 비용이 걸리는, 수송비가 걸리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 입지에 대한 것은 거의 요새는 잘 안 뜨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이론입니다. 지도이론. 지도이론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지계수라는 게 있죠. 자, 입지계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에 또 궁금하실 분이 계셔서 교재로는 페이지로는 우리가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06페이지 있죠. 입지계수가 이제 시험 문제 또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입지계수를 이제 봤을 때 제가 항상 지역이 올라간다 그랬죠. 도시가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가기 때문에 전국은 똑같을 것이다. 그럼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 이렇게 봅니다.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른 것 같을 때 X 산업의 입지계수를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다면, 자, 일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A, B, C를 싹 다 본다면 일단은 1을 초과한다는 걸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입지계수를 구합니다. 그럼 빨리 푸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풀기 전에 이제 일단은 우리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전국이 있죠. 전국은 이제 어떻습니까? 합계를 봤을 때, 자, 6,250에 대한 3,35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X사람이니까. 자, 그러면은, 자, 빨리 푸는 방법은 6,250에 3,350을 나누게 되면은, 자, 0.53. 자, 53.6% 정도 나와요. 6%. 자, 그럼 요거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수치가 큰 게 1보다 크겠죠. 그럼 자, 이거 100에서 400이니까 40%잖아요. 5.4. 그럼 얘는 안 되겠죠. A가 있으면 다 지워줘야 됩니다. A. 자, B로 갑니다. 1200에 2000이라는 것은 0.6이죠. 60%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되죠. 왜? 얘보다 높으니까. 그러면 어디가 있는 게 정답이냐면, 자, B가 있으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B가. 그럼 이제 얘와 얘 중에 정답이다. 이제 고르는 거죠. 3번 아니면 우리가 4번만 1을 초과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5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데요. 자, 들어볼게요. 그럼 이제 1100에 650을 보는 거죠. 1100에 650은 한 0.5652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56이 되니까 53보다는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B와 C구나. 정답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1100이 2000으로 나누게 되면은 2100으로 나누면 0.523.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52% 정도 되잖아요. 그 53%를 넘지 못하죠. 그럼 B와 C다. 이렇게 정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해설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저의 전달은 뭐냐면, 일단은 6,250에 대한 3,350은 다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수점을 할게요. 0.536이 되니까 위에 걸로 본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아까 1000에 400이 되잖아요. 0.4가 되니까 우리가 안 풀어도 이건 1이 초과되지 않죠. 정확하게 이제 0.746까지 우리가 구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건 기각되고요. 자, 초과하는 것만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요? 2000에 1200이죠. 그럼 2000에 1200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0.6이 되니까, 이거 들어가네. 60%니까 1보다 크겠죠. 당연히 1.1 나니까 얘가 초과되는 거고요. 자, C는 어떻습니까? 650이 올라가고 1150이 되니까, 자, 이거 소수점 본다면 0.56 얼마 나오죠. 그럼 53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1.05가 되니까 얘도 초과되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2100에 대한 1100이 되니까, 자, 어떻게 돼요? 자, 얘는 0.523이 되죠. 그럼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풉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 나왔구나. 다음에 풀 때. 그럼 위에 것만 보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얘보다 작으니까 안 돼. 얘는 돼. 얘도 돼. 얘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B와 C를 선택하는 게 빨리 선택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령을 좀 풀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B와 C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대 이론으로 갈게요. 자, 지대 이론은 이제 1번서부터 4번까지를 이제 보시면 지대 이론도 어디서 나온다는 자체가 느낌이 확 와요.
그래서 지대론도 우리가 이제 그 교재를 좀 찾아드리면, 자, 우리가 페이지로 가신다면은 교재로는 자, 여기 그 122페이지와 123페이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보시면서 일단 지대 이론을 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갑니다. 자, 우리가 지대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이론상을 조금만 잡아드리겠는데, 자, 지대 이론 자체는 이제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대 이론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알론소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론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자, 핵심 포인트를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이 합파는 고전합파, 신고전합파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전합파, 신고전합파. 자, 그래서 고전합파는 지대를 어떻습니까? 하나의 잉여로 본 거죠. 과학의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의 불로소득으로서 토지 자체를 구분합니다. 토지와 자본은 구분을 한다. 구별해서 얘는 특별한 대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잉여다. 그죠? 근데 그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서 생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겠죠. 아니다, 비용이다. 토지와 자본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때요? 자, 얘는 생산물 가격이 높으니까 지대가 높아질 것이다. 생가가 높으니까 우리가 지대가 높다. 근데 얘는 아니다.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값이 비싸지지 않니? 지대가 높아지니까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니?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를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 고전합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르도죠. 차액 세사를 얘기합니다. 차액, 리카르도. 그래서 리카르도는 차액 세사를 얘기를 하고요. 마르크스는 절대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엡실런트, 우리가 절대로 내야 된다. 그럼 얘는 비옥도잖아요. 비옥도 들어가면 도 들어간 학자는 리카르도밖에 없어요. 리카르도는 차액에 따라서 다르더라. 그럼 차액이 다르니까 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수학이 체증하다가 체감할 수도 있지 않니? 토지가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대를 우리가 잉여로 본 거죠. 고전합파니까. 한 개의 지에도 지대가 제로가 되는 한 개의 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소유권이라는 게 강제적으로 요구돼요. 그래서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의 사유화가 생기면서 강제적으로 걷는 절대지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한 개의 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얘같이 생산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높다. 곡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비옥도가 지대가 높지 않니?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지대가 높으니까 곡물 가격이 높지 않니? 이렇게 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론소라는 학자가 이제 튜넨의 이론을 따와서 입찰지대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이라는 자체는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요. 자, 우리가 지대고요. 도심에서 외곽이라면 자, 튜넨 이론을 따와서 우리가 어때요? 안쪽은 상업지기 때문에 제일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일이 있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상업, 여기는 주거, 여기는 공업이라는 얘기예요. 연결시킨 곡선이 입찰제 곡선, 포락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저기서 틀린 게 항상 얘는 지대 지불 능력. 자, 우리가 항상 명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도 비쌉니다.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이 의사가 항상 최대해야 돼요. 최소가 나오면 안 됩니다. 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차지하려면 초과윤을 포기해야 돼요. 초과윤이 제로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이 문제는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건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알론소라는 학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최소가 아니라 최대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항상 최소가 아니라 최대다.
지대는 기업체의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라는 것 같죠. 그 때문에 정상이윤은 얻지만 초과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최대 지불 용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7에는 이제 고립구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키게 돼서 이 도시에 영향을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운송비는 도시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겠죠. 더 많이 들어가고요.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볼 거는 도심 지역이 이용 가능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자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낙찰을 받기 위해서 가장 최대 금액을 적은 사람한테 낙찰이 된다는 거죠.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이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 된다는 거죠. 나간다 보니까 주거 한계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지대로는 거의 다 뭐 리카도하고 마르크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문제는 이제 뭘 원했냐면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먼저 답부터 봐야 되니까 5번입니다. 차익시설이 이카도잖아요. 그럼 얘는 고전압합니다. 지대는 경제적 이용이 아니라 생산입니다. 아닙니다. 얘는 잉여로 봤어요. 고잉이라고 합니다. 그랬죠. 신비. 그래서 우리가 요거랑 바뀌었죠. 그래서 봤고요. 그 다음에 1번. 리카도는 비옥도라는 게 들어가죠. 항상. 리카도는 이제 비옥도가 이제 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비옥도의 차이가 있어요. 차익시설입니다. 그럼 비옥한 토지 양에 어떻습니까? 제한, 수학 체감 법칙 들어갔고요. 지대 발생하고요. 자, 위치는 이제 튜렌이 얘기하면서 위치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하겠죠. 그죠? 중심지가 높고 절대세의 마르크스는 소유입니다. 그래서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 요인이 된다. 그다음 2차 지대는 조금 전에 토지 이용은 최고의 지대 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마샬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마샬 이론이라는 자체가 여기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신다면 마샬은 어때요?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준지대라고 돼 있죠. 마샬. 그래서 마샬의 준지대는 우리가 이것도 이제 최근에 경향이 나오는데요. 준지대입니다. 마샬이라는 건 이제 머리 하는 데잖아요, 보통. 마샬이 미국식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박준이라는 그 분이 나오셔서 박준이라는 이름을 쓰자마자 준자를 많이 돌려요. 김준, 박준, 이준. 그래서 다 미용실이죠. 근데 파레토 지대는 아닙니다. 파레토는 경제지대를 얘기를 해요. 파레토 지대가 아니라 준지대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이건 인간이 쓰는 토지가 아니라 기계입니다. 기계. 그래서 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럼 기계라는 것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발생이 돼요. 지대가. 우리가 이 트랙터 같은 것도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럼 단기적, 일시적으로만 반영이 되고 고정이 되고 자,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소멸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어요. 가변적으로. 근데 토지는 어떻게 돼요? 영구적으로 나오잖아요. 단기나 장기나. 그럼 얘는 영구적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정답부터 확인한다면 얘는 정답이 3번이죠. 자, 준지대는 토지 이외에 우리가 공장 설비 등과 같이 단기적으로 구동된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기 때문에 생산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이거든요. 그렇다면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정답부터 확인하면 준지대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가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영구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나온다 그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은 이제 한계 생산 이론에 입각해서 리카도의 지대론을 재편성합니다. 마샬은. 자, 그러면서 준지대라는 것은 생산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를 또 얻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마샬은 토지는 이 지대라는 것은 토지가 이제 자연물이기 때문에 나오는 지대지만 지대에 준한다는 얘기죠. 중지대라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개량 공사를 인해서 추가적인 또 발생하는 일시적인 또 소득은 또 준대에 속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다면 준대는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어떻습니까? 이 소요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이 지문도 이제 보시는데 보통 나온다면 이제 노리는 게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이다. 이걸 노리고, 그 다음에 준지대지 마샬이 얘기한 거는 파레토 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경향이 이제 작년에도 이제 냈던 게 리카도와 마샬이죠.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이론이 가장 중요해요. 그죠? 두 가지 이론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에 냈죠. 여기서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소유권이니까 이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입니다. 독점의 지에 따라서 받은 수입이므로 체혈등지에도 발생한다. 체혈등지가 한계지예요. 체혈등지가. 그럼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마르크스거든요. 그 다음에 비옥도의 생산력 관계가 없다 그랬죠. 그럼 리카도를 바로 반대했으니까 사유하니까 이거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다.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 가시면 자, 지도론에서 하나가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건 도시공간 구조이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시공간 구조이론을 제가 두 문제를 뽑았죠. 세 문제까지 뽑았네요. 세 문제까지 하는데 지대론까지 같이 나왔어요. 알론소랑 우리가 헤이그라는 이론도 나오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나온 적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자, 우리가 교재로는 몇 페이지가 있냐면요. 자, 넘겨보시면은 자, 교재 도시공간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동심원, 선형, 다핵심이라는 게 있죠. 이 세 가지 이론을 이제 우리가 보고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게 동심원이죠. 동심원. 그래서 이제 쭉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용들을 이제 본다면요. 갑니다. 자, 이건 동심원, 선형, 다핵심의 위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지도론하고 같이 묶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튜넨 이론을 따왔어요. 튜넨의 농업입지론이 이제 이 도시 공간 구조 영을 주면서 버제스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버제스. 정확하게 이제 1925년인데요. 자, 동심원 이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버제스는 이제 어때요?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시가 이제 소도시면서 시카고 학파이면서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생태학적 관점으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전 저고통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중전 저고통. 자, 중심 업무지구가 11입니다. 모든 업무지구가 다 있는 거죠. 백화점도 있고 뭐 시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안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대가 상당히 높아요. 인구 밀도도 높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공장이 여기서 못 있어요.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2번 주고 1번 주고 있으면 2번 주가 자, 이건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여기가 점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고 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내측에는 경공업지대가 있으면서 공장이 이제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튀어나가서 여기서 일하는 외측지대에 빈민들이 모여 사는 거죠. 그럼 아직 주거지를 형성 못했죠. 그러면서 좀 돈이 벌어지면 저소득에 대한 주거지역과 고소득에 대한 주거지역, 그다음 우리가 통근자지대, 직주분리가 발생돼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겠죠. 위성도시가 발생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순서가 중요한데요. 순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요. 중전은 주상이 와이프죠. 학교를 배웁니다.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그럼 우리가 점이는 중심과 저속 사이에 있고요. 저속층은 중심께 가깝게 원하는 게 어때요? 얘는 이따 배우겠지만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경우에 주거지를 입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안쪽으로 오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 질병, 빈곤 문제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질병, 빈곤 문제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하면서 자, 선형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선형은 이제 호이트라는 학자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1939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142개 도시를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얘가 11이라는 건 똑같아요. 중심 업무지구.
자, 그러면서 고소득층을 강조합니다. 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부채선자. 그래서 우리가 부채꼴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축이라든지 아니면 교통망 나오면 무조건 선형 찍으셔야 됩니다. 자, 이건 고소득층들을 강조했어요. 고소득층들은 교통축에 가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가려고 해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이제 반대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형이론이라는 자체는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지불 능력에 따라서 이 교통축에 가까운 입지한 게 고소득층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45년에 접어든 거죠. 다핵심이론이라는 게 주장이 됩니다. 해리스와 울만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은 다 소도시를 얘기하면서 핵이 하나밖에 없어요. 단핵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 명씩만 얘기했죠. 버제스하고 호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지만, 자, 이런 그 교통축에 따라서 이런 망이 쇠기형이라고 또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쇠기형에 쌍시옷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선형. 자, 다 버제스의 동심원이론과 다핵심은 디귿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쟤만 선형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옛날에 단핵이면 핵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심만 있는 게 아니라 신도시, 부도심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옛날에가 소도시면 얘가 대도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옛날 도시가 오래된 도시라면 얘는 신도시가 되겠죠. 그러면서 가장 많이 뜨는 게 같은 업종끼리는 모이고 다른 업종이 흩어집니다. 동종활동은 유사활동은 모여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집적이라는 말을 쓰고요. 집중이라는 말도 쓰죠. 근데 분산됐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종활동, 이질적인 활동은 이종활동은 다른 업종들은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적으로 붙어져 있고요. 분산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서 입지적, 양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입지적, 비양립적이다. 비양립성. 이렇게 갖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1번 문제는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동심원 이론이라는 자체는 저소득층일수록 자, 어떻습니까? 고용기회가 적은이 아니라 많은 부도심이 아니라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잡아주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선형은 이 선자가 부채선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겠어요? 교통노선이라는 게 축이 있죠. 그래서 고소득층이 가장 이 축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동심원에 의하면 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전 저고통수로. 점이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더 가깝게 있죠. 이 주거지역은 더 나가 있죠.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노렸던 거고요. 다른 건 이제 설명만 하고 이제 가겠는데, 다핵심은 뭐예요? 도심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 여러 개의 중심지가 있다. 동심원은 도시 공간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우리가 사회학자다 보니까 버제스가 생태학적 관점에서, 자, 우리가 앞쪽에서 왜 이 주거 분리에서 침입과 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다 침입한다. 또 경쟁에서 천이한다. 바뀌어 나간다. 이런 게 다 도시 생태학적 관점이다. 자, 그렇게 여기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이론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뭘 얘기하느냐. 자, 두 번째 이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호이트라는 얘기가 나왔죠. 호이트가 나왔고, 그럼 선형이죠. 다음 이제 어떤 걸 따져보냐면,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에서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도매경공업지구, 저급지구, 중급지구, 고급지구의 주요 교통노선. 이게 이제 아까 부채꼴에 대한 그 선형이잖아요. 쇠기형이죠. 선형만 이제 시옷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도시주거공간의 유형을 결정한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이 고소득층들이 많이 지불하니까 좋은 곳에 차지한다. 그래서 이거는 선형이론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간구조 1번이 정답이다. 자, 3번은 이제 같이 혼합해서 냈습니다. 도시공간과. 그래서 이렇게도 낼 수 있다는 거죠. 앞쪽에 입지 파트와 얘가 문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낼 수도 있다. 그래서 3번처럼.
자, 그럼 도시공간 구조와 지대이론을 같이 묶은 거죠. 자, 해리스와 울만 두 명이겠죠. 다액입니다. 상호 편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집적, 지향적. 우리가 모여있는 다액 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다. 알론소는 어떻습니까? 항상 최대가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입차의 제곱은 여러 개의 지대곱은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하는 포락선이다. 포락선이라는 자체는 아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포락선 자체가 이제 하향하는 포락선이라는 건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헤이그는 마찰 비용이라는 것은 지대와 교통비를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마찰 비용을 얘기를 한다.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마찰 비용이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보시면은 리카도는 비옥도죠.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니까 차액지설이 맞고요. 지대 발생 원인은 농토 비옥도에 따라서 농장 수확량의 차이가 있더라. 자, 마샬의 일시적 토지 성격을 가지는 기기구 등의 생산 요소의 대가를 맞는데 파레토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준지대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 토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계나 기구 같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 동네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준지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었어요? 지금 5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3번에 5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본 게 어떻습니까? 전 시간에 이제 봤던 게 이제 저번 시간에 봤던 걸 이제 보신다면 경기 변동에서는 이제 경기 변동 하나, 그다음에 거미집 하나 같이 나올 수 있고요. 시장 파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봤던 부동산 시장의 특성, 주거 분리, 효율적 할당 율적 시장 이거 보시고요. 그다음 요번 이제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입지 파트가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레일리가 계속 떴다 그랬죠. 레일리 푸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허프라는 거, 입지 계수도 LQ고 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적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대 이론에 왔어요. 지대 이론에 와서 고전압화, 신고전압화 있다. 그래서 리카도 자체가 이제 잉여로 봤던 지대가 잉여다. 그래서 고전압화와 신고전압화에 리카도하고 마르크스가 잘 나오죠. 두 가지를 비교한 다음에 입차지대 곡선의 알론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이 있다. 여기서 마샬의 준지대까지. 여기서 문제가 이제 같이 나와서 하는 문제 나올 수 있고 따로따로 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4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부동산 문제 파트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파트는 그렇게 출제가 이제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때보다는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교재는 뭐 어차피 아시는 부분이니까. 자, 일단은 이제 이 집가구라는 문제가 있어요. 집가구. 그래서 집가구 항상 문제가 잘 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책 파트로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 파트는 무조건 집가구입니다. 토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해야 된다는 거. 초과하더라도 주택정책에서는 이제 물어보는 문제는 초과하더라도 우리가 이 양적 문제를 100%를 넘게 되면 해결하지만 효율성과 형평성까지 달성된 건 아니죠. 우리가 양적 문제가 해결하면 질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되죠. 자, 그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냈던 게 집가구예요. 자, 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성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입에 비해서 희소하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요. 집가구라는 것은 토지 가격이 합리수를 넘는 겁니다. 도시 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시가 상승을 초과한다는 게 집가구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닌 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급격히 땅값이 상승하니까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이에요. 잘 나오죠, 이거. 자, 우리가 부정성에서 집약적 시키잖아요. 조방적이 아니죠. 건물을 고층화 시키니까. 자,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가는 현상이 맞습니다. 직주분리 현상. 그래서 직주분리 현상을 심화시키죠.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해서 도심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가는 그 통근거리가 또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택지 가격을 또 상승시켜서 택지 취득을 또 어렵게 하고요. 자, 건설회사가 이제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은 자, 우리가 한전된 산업비 중에서 택지비 비중이 높아져요. 생산비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건축비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질을 떨어뜨리겠죠. 높은 택지 가격은 공동주택의 고층화를 촉진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8페이지로 이제 가셔서 우리 정책 파트의 내용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정책 파트의 내용은 여기 이제 어떻습니까? 이 외부 효과라는 게 참 잘 떠요. 외부 효과.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를 우리가 이제 바로 본다는 것보다도 자,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자체를 이제 제가
문제는 최근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 나왔는데 그래도 내용 자체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를 넘겨보시게 되면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정부에 대한 정책이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게 이제 어떻습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시장의 실패라는 게 나와요. 시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의 실패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걸 갖고 이제 보는데요. 자 일단은 그 문제 자체는 이제 조금 기출된 것을 이제 연도별로 놨기 때문에 자 순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 가면요. 외부 효과라는 걸 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나왔던 그 감정평가 시험 문제,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을 물어봅니다. 개입 이유. 정치적과 경제적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외부 효과까지 이제 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과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잘 되는데 너무 잘 되게 되면 있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가야 돼요. 이게 정치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시험지 요새.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써야 되죠. 임대주택 정책을 써야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좀 더 공공주택을 저소득을 위해서 싸게 만든다는 것이 요즘 트렌드는 소득 재분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득 재분배. 그래서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너무 안 돌아가면 시장이 실패입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맞춘다 이렇게 나와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자, 그래서 시장 실패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전에 이제 시험지에 너무 쉽게 나왔었는데, 자, 시장 실패 나오면 경제적입니다. 경제 활동하는 것이 시장이죠. 근데 만약에 저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저소득이 지읒 들어가죠. 정치적인 지읒 들어가잖아요. 제가 염려할 때 재밌게 제가 저소득 하면 염려 짧게 정치적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그 소득 재분배가 정치적인 저소득이고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되는 게 시장 실패다 이렇게 갖고 가는데요. 자, 외부 효과는 어디에 이제 음리 들어가냐면 시장 실패의 원인에 들어가요. 그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본다면 자, 우리가 이제 그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경쟁은 상관없죠. 그래서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독과점 때문에 그래요. 독점은 이제 한 업체이고 과점은 또 수소업체잖아요. 보통 얘네들은 이제 대기업이죠. 자, 대기업은 규모를 크게 합니다. 그럼 규모의 경제라는 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원가 절감이 돼요. 비용을 떨어뜨리죠. 비용 체감 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중소기업이 다 도산됩니다. 그럼 자연 독점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독과점을 또 우리가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왔던 게 이제 그 전에 공공재라는 게 잘 나왔어요. 공공재는 문제가 두 문제가량 출세했습니다.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인데, 자, 우리가 생태공을 얘기합니다. 자, 삼성 에버랜드가 하는 것은 다 돈을 받고 이 직원들 월급도 주고 잘 돌아가죠. 근데 생태공원은 정부가 하잖아요. 보통 돈을 안 받아요. 요게 이제 떴어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서로 경합하지 않는 비경합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섭이니까. 그 다음에 돈을 안 내도 배제하지 않아요. 요약집이 나오죠. 비배제성이라는 게 나와서요. 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맡겨놓게 되면요. 자, 민간 기업한테 맡게 되면 과소생산이라는 게 나와요. 무이수차겠죠. 무이수차.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부죠. 그럼 과소생산 되다 보니까 적정 배분이 아니까 안 되니까 정부가 세금 걷어서 공공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위 몇 퍼센트 위에 있는 사람만 우리가 개발할지 알지 우리 모르잖아요. 정보를 또 공유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럼 여기 스타트가 이제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죠. 외부 효과. 그래서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럼 정의 효과가 시장 실패가 될 수 있고 부의 효과가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지역지구제라는 게 이제 또 튀어나오게 되면 힘들어요. 그럼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부의 효과를 제거시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택과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탁 있어요. 어울리지 않죠.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공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영향을 줬다는 것은 자, 이거는 부의 효과를 제거시키고 부의 효과가 발생했어요. 부의 효과가 시장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죠. 그래서 이게 부의 효과를 제거시킨다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거 정의주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외부 효과라는 걸 이제 보려고 우리가 들어간다면 아, 이건 시장 실패의 원인이구나 라는 것을 꿰뚫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꿰뚫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지역지구제는 이 부의 효과를 제거시키는 하나의 이제 제도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어때요? 외부 효과 자체가 우리가 시험 문제가 아주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외부 효과는 제가 따로 보겠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본다면 그냥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토지 정책을 봤잖아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야 될 것 같아서 3번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요 다음 타임에 그 시장 실패 원인인 외부 효과를 가지고 갈 거예요. 외부 효과 시장 실패 원인이라면 정외부 효과와 부효과 다 시장 실패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 텐데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부동산 문제 파트에서 토지 정책을 풀었어요. 토지에 대한 문제. 그럼 주택 문제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49페이지 가시면 3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우리가 용도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역지구제에 실시했던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시키겠다. 자,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이용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회적 후생 손실을 또 완화시켜서 주거 전용지를 바꿔서 공장이 폐수를 내려버렸다면 쾌적성을 또 증가시킨 거죠. 자,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안 됩니다. 부족해요.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가는 시장 실패 발생해서 정부가 주택시장에 또 개입을 하고요. 자,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라는 게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웁니다. 토지 투기 지역이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또 지정할 수가 있죠. 투기역.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우고요. 자, 그 다음. 자,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이따가 배우실 텐데, 다음 시간에. 분양가 최고 가격제를 정해서 그 이상 못 올려받는 거죠. 우리가 어때요? 가격을 떨어뜨린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되니까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거죠. 그 다음, 아까 이 주택보급률을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100%라고 된다는 것은 초과해야 돼요. 넘게 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잠깐 배웠지만 필요공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공가율. 자, 필요공가율이라는 자체는 꼭 필요한 공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만약에 A지역에 100채가 있다. 그럼 이 100가구에서 100채를 줬다. 100%죠. 그럼 필요공가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가구가 갑돌이, 자, 어떻습니까? 갑을병이 있다. 갑을병이 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세 병이 있다면은 딱 세 채를 주면 주택보급률이 100%예요. 근데 만족을 못 합니다. 한 채가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필요한 공가가 있어야 이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를 초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5%만큼 만약에 100가구에 5%가 있으면 105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넘게 된다는 것은 양적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질적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죠.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이 됐다? 아니죠. 아직은 형평성까지는 지역 편차가 크기 때문에 아직은 달성되지 못했고, 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또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배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해설에도 있지만 우리가 꼭 100%를 넘게 됐다는 것은 양적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요구에 있어서 주택의 양과 질적인 면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지역부터 편차가 생기고 도덕성을 또 위한 정책을 또 써야 된다는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틀려서 5번이 정답이라는 걸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외부 효과서부터 연결시키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